옛날 어느 고을에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어 젊은 아내가 있었지만 장사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부부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심한 외로움을 느낀 아내는 바람둥이 양반 하나와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 하루도 당신을 안 보면 도저히 못 살겠구려. 그렇게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양반은 그 집 여인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레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일찍 왔소이다. 이에 양반은 급한 마음에 겨우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게 되었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는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이건 분명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로군. 내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에 사내는 배를 재는 기다란 자를 가져다가 마루 밑으로 넣어 휘저어 보니 이놈, 이거 장난이 심하구나. 그러다 내 눈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내가 아니,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도둑놈과 장난을 한다는 말이냐? 이놈아! 화가 난 사내가 더 심하게 휘두르니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양반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내 비록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긴 하다만 근본이 뼈대 있는 양반이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보고 버릇없이 도둑놈이라고 하였느냐? 내 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기가 차서 그렇다면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냐? 양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당연히 도둑 양반이라 불러야지. 아니,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자 양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내 놈이 또 나를 도둑놈이라 했겠다. 내 피로 잠시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나 물건을 훔친 것이 없으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으로서 양반을 보고 감히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내 마땅히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주인 사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듯하여 별수 없이 양반에게 사죄하였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으리께서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이에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내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열이 나면 급히 진정시켜야 하는 병이 있어. 잠깐 너희 집 마루 밑을 빌린 것뿐이니라. 이제는 몸도 식었고 다행히 다친 곳도 없으니 내 그만 갈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나를 다시 마루 밑에서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며칠 후 일찍 돌아온 사내가 다시 마루 밑에서 벗은 몸으로 나오는 양반을 보게 되자 말하길 아이고 나으리, 오늘은 알몸으로 계신 것을 보니 평소보다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 옛날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박수무당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당은 뭣 하나 변변히 가르쳐주는 것 없이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것이었다. 제자는 때가 되면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틈틈이 스승이 하는 것을 열심히 살펴 머릿속에 새겨두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급히 굿을 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스승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신데 사나흘 후에나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 향월이가 학질에 걸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오? 하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니 향월이라면 이 고을에서 제일 미모가 뛰어나는 그 여종이 아니오? 그렇다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울 것은 거진 다 배웠으니까 스승님이나 진배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부딪혀 볼 생각으로 제자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향월이의 뛰어난 미모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할 테니 여기 사방에 병풍을 치고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는 징을 치고 춤을 추면서 아무런 주문을 외워대다가 향월이를 끌어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이상야릇한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향월이는 땀을 비오듯 쏟아내었고 그 때문인지 학질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제자는 향월이를 고쳐주고 사례를 잔뜩 받아 돌아왔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그 사람이 찾아와 이르기를 우리 대감마님께서 지금 학질로 고생하고 있으니 어서 좀 고쳐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고칠 자신이 없어 제자는 스승에게 전말을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 스승님이 안 계실 동안 제가 멋대로 가서 엉터리로 구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어서 가서 대감마님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스승 박수무당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특한 놈, 내 놈이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익혔구나. 사실은 나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 이번에도 내가 가서 고치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소중이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과부가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약장수를 구경하게 되었다. 어디 무슨 약을 파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야겠다. 약장수 앞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뱀이 죽은 것처럼 흐물흐물 누워 있었다. 뭐야? 징그럽게 뱀이잖아. 이거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약장수가 피리를 부니 죽은 것 같던 뱀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이었다. 하도 신기하여 여자는 약장수에게 물었다. 혹시 그 피리를 불면 무엇이든 빳빳하게 일어서게 되나요? 물론이요. 이것은 마술필이란 말이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다시 약장수에게 말했다. 그럼 그 피리를 저한테 파세요. 실소. 이걸 팔면 난 뭐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발 좀 저한테 그 피리를 파세요. 잠깐 고민하던 약장수가 말했다. 좋소. 사정이 딱하니 할 수 없군.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사면 500냥에 드리리다. 그렇게 여자는 거금을 주고 마술피리를 구입해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남편을 눕혀놓고 여자가 말했다. 여보, 여기 가만히 누워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 한번 잘 들어봐요. 아니 야밤에 웬 피리여?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단 말이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좀 들어봐요. 여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여보, 어때요? 아래쪽이 빳빳해지지 않았나요? 그러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이당하당. 왜 갖다기 햇바다익 빳빠넥 직력 걱직?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모았다.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나?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인색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십 년을 두고 국 한 번 끓이는 법이 없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80평생 조그만 접시에 간장을 담아 그것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밥을 먹었다. 그 꼴을 참다 못한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 한마디 했다. 아니, 아저씨,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이렇게 돈 하십니까? 이제 그만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반찬도 좀 해서 잡수세요.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나 자린고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이에 화가 난 친척이 몇 마디 덧붙였다. 아저씨 참으로 어리석으시네요. 아저씨 아들은 주색에 빠져 재산을 물쓰듯 없애는데 아저씨만 이러고 사시니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만 분통이 터져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좋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두부 한 모만 가져오너라.
나도 이제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옛날 어떤 사내가 처녀를 겁탈했다는 죄목으로 동원마당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또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사내의 죄를 추궁하기에 앞서 겁탈당했다는 처녀에게 먼저 물었다. 너는 주어도 숨김없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예, 사또나리. 그래, 내가 저 사내에게 겁탈당했다는 게 사실인지고? 예, 사또나리. 틀림없이 사실인 줄 아뢰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도록 하여라. 예, 사또나리. 명대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입을 열었다. 저 사내가 저를 소녀의 집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서는 큰 나무 아래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녀는 싫다고 몸부림쳐댔지만 그가 훨씬 기운이 세서 그만. 이때 갑자기 사내가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유혹하였고 속옷을 아래로 내린 것도 제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직접 자신의 속옷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깜짝 놀란 사또가 처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스스로 속옷을 내렸다고?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사또나리.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어허라, 그래? 그렇다면 그 사정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녀의 어미가 워낙 잔소리가 심해 속옷을 더럽혔다간 큰 꾸중을 듣기 때문이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색을 유난히 밝히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기생집 출입을 몹시 즐겼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그의 아내 때문에 걱정이 심했다. 아내의 그런 심사를 잘 알고 있는 선비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한동안 슬금슬금 몸을 사렸다. 무서운 아내 때문에 맘대로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호색하니 기방 출입을 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비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되었다. 선비는 먼저 기방으로 달려가 모처럼만의 재미를 만끽한 다음 소매 속에 자라목 하나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아내는 또 득달같이 쫓아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신 또 기생집 갔다 왔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에 선비는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면서 모름지기 사내대장부가 아내로부터 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 물건 때문이오. 그러니 이 물건만 없다면 투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고 외친 다음 작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물건을 베는 척하고는 자라목을 꺼내어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뜻밖의 사태에 깜짝 놀란 아내가 선비에게 내 아무리 질투가 심하다고 하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하며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여종 하나가 뜰을 지나면서 선비가 던진 그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던진 물건은 눈이 뚜리고 색깔이 얼룩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자라의 목이에요. 남자의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는 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젠장,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내랑 마음껏 재미 좀 볼 수 있나 했더니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 칠복이가 나무하러 산에 가보니 마침 처녀 순심이도 나무를 캐러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딱 둘뿐이었다. 칠복이는 엉큼한 생각이 들어서 수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순심아, 너 나물 다 캤니? 응, 너는 나무 다 했니? 응, 그러면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둘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가지고 온 점심 보자기를 풀었다.
그런데 칠복이는 무얼 좀 알았던 모양이지만 순심이는 맹한 구석이 있어서 남녀의 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칠복이가 넌지시 말했다. 순심아, 나 저기 옹달샘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붙잡아 줄래? 그래. 칠복이는 옹달샘에 가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 먹는데 옷은 왜 벗어? 순심이가 묻자 칠복이가 둘러댔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이 옷을 적시면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미리 벗어놔야지. 응, 그렇구나. 칠복이는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뒤에 있는 순심이를 향해 소리쳤다. 물 마시기가 힘이 드네. 순심아, 내 다리 사이에 살꽁지가 하나 달려있는 게 보이지? 그걸 꼭 잡아줄래?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겠다. 순심이는 뭣도 모르고 그 살꽁지라는 것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자꾸 빳빳해지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다. 당황한 순심이가 말했다. 아이고 칠복아, 살꽁지 터진다. 물 좀 그만 마셔라. 살꽁지 터진다. 살꽁지 터져. 그렇게 물을 다 마신 후 순심이가 칠복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칠복아, 옆 동네 돌쇠 살꽁지는 두 손으로도 안 잡히던데 너는 한 손도 남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쌍의 부부가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심심하던 남편이 부인의 엉덩이를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마누라, 당신 엉덩이가 갈수록 펑퍼짐해지는구먼. 마당에 있는 제일 큰 김장독하고 크기가 비슷하겠네 그려. 남편이 이와 같이 웃으며 부인을 놀림해도 부인은 못 들은 척하고 그저 자기 일을 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재미를 붙였는지 이번에는 줄자를 가져오더니 줄자로 부인의 엉덩이 크기를 재보고는 장독대로 달려가서 장독대의 둘레를 재보고 다시 내려와서 말하길. 아이고 사실이네. 당신이 이겼네. 이겼어. 확실히 당신이 이만큼 더 커. 이런. 그러면서 부인을 계속 놀려대는 것이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은 아내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어서 평상시대로 아내에게 찝쩍거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부인은 몸을 옆으로 획 돌아누우며 말했다. 흥! 당신의 그 시들어 빠진 총각 김치 하나 담자고 나의 이 큰 김장독을 열 수는 없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편은 말 그대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꼴이었다. 이에 남편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그렇긴 해도 총각 거시기인데 한 번만 좀 열어주면 안 되겠소? 이렇게 해서 부부는 결국 화해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콧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네,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 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지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어?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 어느 고을에 시골 여인네들이 모여 밭에서 일을 하다 시간이 늦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품을 하던 한 여인이 일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날도 저물고 심심한데 우리 남정네들이 기생집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가슴을 터놓고 소쩍새 울음소리로 글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자 마침 무료하던 차에 잘 됐다며 다른 여인네들도 반겼다. 이에 한 여인이 먼저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총나라의 자금을 한탄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총나라가 작다는 것이오? 내 일찍이 듣기로 옛날에 총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한탄한 황제가 소쩍새가 되어 소촉 하고 온다고 하지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실한 모름지기 자기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 어찌 옛날 일을 들어 채울 것이오. 그러니 나는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소치 작다함을 한탄하는도다. 어째서 솥이 작다는 것이요? 우리 집 소치 작아서 한인데 그러니 소쩍새가 지금 소짝하고 우는 것 같지 않소이까? 라고 말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세 번째 여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길 이 새가 우는 것을 들으니 조짝조짝 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어째서 조짝조짝 하고 우는 것이요? 우리 남편의 물건이 너무 작은 게 한인데 그래서 이 새가 조짝조짝하고 우는 것 같아 그러는 거지요. 이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여인이 지금 내가 들으니 소쩍새가 조쩌조쩌 하고 우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째서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 딸린 영감 하나 달라고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이오.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사내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이웃 동네에 사는 옛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외출을 했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다. 이에 사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는 친구의 어린 딸에게 물었다. 얘야, 내 아버지는 어딜 갔느냐? 몰라요. 일어나 보니 안 계셨어요. 그래, 그나저나 너 말고 집에 다른 사람은 없느냐? 하니 친구의 아들 녀석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어디에 갔느냐? 하고 묻자 친구의 아들 녀석이 아마 갈 곳에 가셨겠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의 당돌한 말에 괘씸한 생각이 든 사내가 꾸짖으며 다시 물었다. 이 녀석아, 너는 나이도 먹은 녀석이 어른에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래,
너는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느냐? 건넌 마을 길동이 농가 동갑입니다. 그러냐? 그럼 그 길동이 나이는 몇이냐? 제 나이와 동갑이지요. 라고 답하니 사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목청을 돋우며 말했다. 이런 고얀 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대답이 계속 그 모양이냐? 내 당장에 내 녀석의 불알을 떼서 까먹어 버릴 것이다. 사내의 엄포에 놀란 아이가 되받으며 말했다. 아니, 어찌 다 큰 아이의 불알을 까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못 까먹을 건 또 뭐란 말이냐? 그러자 아이가 다시 말하길. 어쩐지 꽤 많이 까잡수신 모양이네요. 보아니, 턱에 그렇게 털럭이 많이 붙어 있는 걸 보니. 뭐라고? 그래, 이놈아. 내놓은 것은 특별히 털을 다 뽑은 다음 톡 깨어서 기름을 발라 부쳐 먹을 것이다. 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딸아이가 아저씨, 저는 삶아 먹는 게 더 좋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조씨 성을 가진 비장이 고을 수령의 명령으로 먼 마을에 중요한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이다. 오늘 하루 편히 쉬다 돌아가도록 하시구려. 그 고을 수령이 수고한 조비장에게 그날 밤 관기를 들여보내 함께 잠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아리따운 기녀가 방에 들자 조비장이 기녀에게 물었다. 그래, 너의 이름이 무엇이더냐? 기녀는 다소곳이 앉아 비장에게 대답했다. 소녀의 이름은 운심이라 하옵니다. 비장은 기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는 흡족해하며 말했다. 운심이라, 너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이름을 지녔구나.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기녀를 곁에 두자 비장은 심기일전하여 그녀와 온후의 즐거움을 나누고자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런데 조 비장은 나이가 이미 60이고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자신의 물건을 세워보려 밤새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전혀 반응이 오지 않았다. 아니, 왜 이놈의 연장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하지만 아름다운 기생을 만났으니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조비장은 운심의 소중한 곳을 만지며 자신의 물건을 접촉시켜 계속 문지르고 비벼댔다. 비장어른, 어서 일을 시작해 주시지요. 저는 참을 수 없사옵니다. 운심은 한창 젊고 욕구가 왕성한 몸인지라 그만 먼저 흥분하여 왈칵 뜨거운 애액을 쏟아내고 말았다. 그러나 조 비장은 한참을 시도하여도 자신의 물건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조 비장은 운심의 몸에서 나온 축축한 체액이 손에 느껴지자 미안한 생각이 들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다. 이거 정말로 미안하게 되었구나. 내 먼 길을 오느라 몸이 피곤해서 그만. 라고 하며 기녀의 이름과 자신의 성인 조라는 글자를 넣어 시를 하나 지어 읊었다. 운심무이 출수. 운심은 생각 없이 물을 쏟아내는데 조건 비지환. 조씨는 날다가 지쳐 그만 돌아올 줄 아는구나. 이에 화가 난 기녀가 아니, 비장어른, 그 조씨란 놈이 한 번도 나른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지쳐 돌아갔단 말이옵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홍시성을 가진 가난했지만 청렴하기로 알려진 한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의 집에 도둑이 들게 되었다. 이놈의 집은 훔쳐갈 것이 하나도 없구나. 도둑은 집안에 워낙 훔쳐갈 것이 없다 보니 솥단지라도 떼어가겠다는 마음으로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시각 도둑이 들었음을 알게 된 부인은 도둑이 솥단지를 떼어가려 한다고 남편에게 알렸다. 여보,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선비가 태연하게 말했다. 우리보다 힘든 사람이라 솥단지라도 떼어가려는 것이니 그냥 가져가도록 놔두시오. 그런데 도둑이 솥뚜껑을 열어보니 밥을 해먹은 흔적이 없었다. 아니, 도둑놈이 나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있다니.
도둑은 안타까운 마음에 도리어 솥단지 속에 엽전 7냥을 넣어두고 나오게 되었다. 다음 날 솥단지가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한 선비는 집 앞에다 우리 집 솥단지에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라는 쪽지를 써 붙여놓았다. 소문을 들은 그 도둑이 어이가 없어 선비의 집으로 찾아가 말했다. 아니, 선비님, 남의 소단에 돈을 잃어버릴 그러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늘이 준 것인데 왜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선비가 반문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내 물건이 아닌데 어찌 갖겠는가? 그 말에 도둑이 꿇어 엎드리며 아이고, 선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소인이 어젯밤 솥을 훔치러 왔다가 가세가 딱히 돈을 놓고 갔습니다. 이후 선비의 인품에 감복한 도둑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선비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서방님,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이 하나 더 늘어 이제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허구한 날 글만 읽지 마시고 나가서 농사를 짓던지 장사라도 해주십시오. 계속되는 부인의 잔소리에 지친 선비가 마누라 등살에 도저히 못 살겠으니 내가 가서 뭐라도 좀 훔쳐오너라.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곱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에 이야기해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조상 덕으로 원님이 된 바보가 있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바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똑똑한 마누라를 두어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일일이 부인에게 물어서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일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부인을 잘 보이는 곳에 몰래 앉혀놓고 부인의 손짓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죄인 하나가 붙잡혀 들어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또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급해진 바보원님이 얼른 부인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러자 부인이 손바닥을 밑으로 엎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 엎어놓고 볼기를 치라는 소리군. 이에 바보원님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엎어놓고 매우 치도록 하여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죄인의 볼기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죄를 지었다지만 쉬지 않고 볼기를 계속 맞는 사람을 보니 원님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부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니 부인이 그제서야 손바닥을 젖혀 보였다. 그것은 이제 그만 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보 원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뒤집어 놓아라. 명령대로 죄인을 똑바로 눕혀놓으니 바지가 내려진 그 몰골이 가관이 아니었다. 죄인은 아픈 것은 고사하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아이고, 누가 제 소중히 좀 가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광경을 본 원님의 부인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채통이 중요해 차마 대놓고 웃을 수는 없어서 손가락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본 바보 원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어서 저놈의 소중이를 깨물어라.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촌부부가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남산에 놀러 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 잔, 두 잔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취기가 오르면서 발글에 달아오른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마음의 욕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우리 오랜만에 산에서 한번 어떻소? 어머머, 세상에.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부부는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숲속에서 즐거운 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한 사내가 다가와 소리를 쳤다. 여보시오? 남산 중지에서 이게 무슨 짓이오? 나는 남산의 산림을 관리하는 금송군이오. 이런 풍기를 어지럽히는 일을 내 직접 목도하고 이대로 그냥 둘 수 없으니 마땅히 잡아가야겠소. 이에 남편이 낯을 붉히면서 금송군의 소매를 당기며 말했다. 제발 우리가 하였던 일을 떠들어대지 말아주시오. 우리가 법도를 잘 알지 못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으니 노영이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시오. 하고 간절히 빌며 주머니를 풀고 몇 푼을 내주며 말했다. 이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술값으로 하고 용서하시오. 나중에 마땅히 더 후하게 대접하리이다. 아니, 내가 형씨의 집이 어딘지 알고 그런단 말이오? 하고 케어물어 남편은 하는 수 없이 집의 위치를 알려주니 금송군은 웃으면서 가버렸다. 며칠 뒤 금송군이 그 집으로 찾아가니 과연 촌사람이 곧 돈을 내어주어 그것을 받고는 돌아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서너 차례나 되자 옆집에 사는 노인이 알게 되어 무슨 연유인지 까닭을 묻자 그 사람은 노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아무 날 남산에 갔다가 이러이러하였더니 금송군이 용서해 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돈을 주고 있소이다. 이 말을 들은 옆집 노인이 웃으면서 허허, 내 이런 순진한 사람을 보았나? 그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오. 남산뿐만 아니라 비록 대궐 안에서 한다 하여도 누가 말리겠소? 길 한복판도 아니고 그저 숲속에서 부부가 잠깐 재미 좀 보았기로써니 벌을 받는 일이 어디 가당키나 한가? 자네가 순진하여 당한 것일세. 후일에 또 오면 꾸짖어 보내시게. 하고 일러주었다. 그 후에 금송군이 또 찾아오자 화가 난 촌사람이 이보시오. 내가 숲속에서 누구와 무슨 짓을 하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계속 돈을 뜯어가는 것이오? 그 짓을 하면 돈을 내야 한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오? 그러자 그 말에 놀란 금송군이 둘러대며 말하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거기는 내가 예전부터 맡아놓은 장소라 특별히 자리값을 받은 것이오.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달아나 버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데다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날라치면 매번 남편에게 밖에 나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성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는지 부인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알았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니 그냥 자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보이는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알았소. 남편은 또다시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소. 잘못 들은 거니 그냥 잠이나 계속 자자고요. 남편이 막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또다시 부인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번엔 진짜 누가 왔나 봐요. 남편은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럭저럭 참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 소리에 남편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끌어 푹 덮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구려. 무시당한 부인은 토라지듯 말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도둑이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올 것이니까 도둑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만약 강도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소. 옛날 어느 마을에 시력이 아주 나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70평생 수도 없이 남의 아기를 받아주었다고 늘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아기가 적어도 수천 명은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짓궂은 동네 남자들이 모여 이 할머니를 놀려 주기로 작정했다. 우리 심심한데 산파 할멈이나 좀 놀려줄까?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기뻐하며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파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지금 산모가 아이를 낳고 있으니 급히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할멈!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어서 빨리 와주셔야겠소. 뭐라고? 아이가 나온다고? 평소 남의 아이 받는 것을 낙으로 삼던 할머니는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남자를 따라 나섰다. 방문을 열어젖들이니 과연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사람이 누워 있었고 입으로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방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조금만 참아. 노파는 즉시 임무에 착수했다. 한 손을 이불 밑에 넣고서 조심스레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이내 물컹 하고 잡히는 이상한 물체가 느껴졌다. 순간 노파의 얼굴에 무언가 뜨거운 기운이 확 느껴졌다. 수도 없이 남의 아기를 받아주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놀란 가슴을 내색할 수는 없는 일. 노파는 갑자기 허둥지둥 손을 빼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빨리 귓저고리랑 물 대표와. 벌써 한쪽 팔 나왔어. 옛날 어떤 마님이 데리고 있는 머슴의 물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한번 해보려 하였지만 미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하루는 마님이 갑자기 아랫배를 부여안고서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머슴을 불러들였다. 예, 떡새야, 어디 있느냐? 이리 좀 와보거라. 마님, 무슨 일입니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요? 배가 차갑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구나. 듣자 하니 남정네의 뜨거운 배를 서로 마주 대고 있으면 바로 낫는다고 하던데 마침 주인 나리는 멀리 출타하셨고 대어줄 마땅한 배가 없으니 어쩌면 좋을꼬. 아파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떡새 너의 배를 가까이 하여 치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에 떡새가 말하길. 마님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남녀간에는 꺼리는 것이 있고 내외에 구별이 없을 수 없으니 나뭇잎으로 마님의 그곳을 가리고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려무나. 그리하여 마님은 바로 나뭇잎으로 사타구니를 가리고서 머슴으로 하여금 옷을 벗고 배를 서로 마주대게 하였는데 이미 터질 듯이 커져버린 머슴의 불룩한 물건이 나뭇잎을 뚫고는 마님의 오목한 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이에 마님이 물었다. 아니,
나뭇잎은 어디에 있길래 너의 물건이 갑자기 내 몸속으로 들어왔느냐? 사실 제 물건이 배가 고플 때면 종종 나뭇잎을 갉아먹기도 하지요. 그리고 구멍만 보면 자꾸 들어가려고 하니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요. 이에 지극한 즐거움을 나눈 후 마님이 말하였다. 과연 배를 마주대니 복통이 어느 정도 사라진 듯하나 아직 조금 부족하구나. 떡새야, 이번에는 나뭇잎 없이 바로 치료를 계속하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마님의 복통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평생을 홀로 살아온 돌쇠 할아범이 마을 어귀 정자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몰려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돌쇠 할아버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자 돌쇠 할아범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옛날에 머슴 돌쇠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처녀 옥순이를 너무너무 사랑했단다. 그래서 그 머슴 돌쇠는 용기를 내어 옥순이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먹여 살려줄 테니 자기와 혼례를 하자고 청을 했었단다. 그러자 옥순이는 시원하게 승낙을 하지 않고는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갖고 오면 혼례를 치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단다. 돌쇠는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옥순이의 말대로 2마리의 말과 5마리의 소를 사기 위해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부미를 하며 돈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 옥순이와 결혼을 하지 못했단다. 결국 그렇게 돌쇠는 혼자 늙어가면서 50년이 흘러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고 말았단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돌쇠는 마음속으로 그 여자만을 사랑하고 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나자 귀 기울이고 있던 아이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 제 생각에는 말과 소처럼 힘이 센 짐승 같은 남자가 좋다고 한 것이 아닐까요? 아니야, 그건 아닐 거다. 난 젊었을 적 마을에서 힘이 가장 셌거든. 이에 다른 아이가 어이가 없다는 듯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에이 참, 할아버지 2마리의 말이랑 5마리 소면 2말 말고 소 라는 뜻이 아니어요? 이 말에 할아버지는 무릎을 탁 치더니 그래, 그렇구나. 그런 뜻이었구나. 틀림없어. 아이고,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벌써 50년이나 흘러버렸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때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가 말했다. 아, 그러니까 옥순 할멈이 말하던 멍청이가 바로 할아버지였군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조금 모자란 여종 사머리가 마당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이때 그것을 본 엉큼한 주인 양반이 사머리를 방으로 불러들인 후 위로해주는 척 물었다. 예, 사모라. 너 아까부터 왜 그리 울고 있는 것이냐? 하도 망측해서 말씀 올리지 못하겠습니다요. 글쎄 저 머슴 돌쇠 녀석이. 그래, 돌쇠란 녀석이 어쨌다는 거냐? 괜찮다. 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숨김없이 말해보거라. 여종이 훌쩍이고 나서 입을 열었다. 글쎄 돌쇠 녀석이 소녀를 뒷동산 참나무 숲속으로 데리고 가서는 뭐 숲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이런 몹쓸 놈이 있나? 그래서 돌쇠 그놈이 허튼 짓을 한 모양이구나. 이에 주인 양반은 사머리의 손을 슬쩍 잡으며 물었다. 이렇게 널 희롱하였느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갑자기 소녀를 땅에 쓰러뜨리고. 그 말에 주인 양반이 여종을 은근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쓰러뜨리고 나서 이렇게 껴안았단 말이냐?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주인 양반은 다시 사머리의 양가슴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그럼 가슴을 이렇게 했단 말이냐?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뭐라? 그럼 치마 밑으로 손이라도 넣었다는 것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냐? 하며 또 손을 치마 밑으로 넣었다.
아니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짓을 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속옷 속으로 손을 쑤셔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냐? 주인 양반이 사머리의 속옷 속에 손을 들이밀며 물었다. 네, 주인어른,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몹쓸 놈이 다 있느냐? 그리고 또, 그래, 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더냐? 네, 그리고는 자신의 바지랑 속고이를 내리고. 뭐라? 이런 천하의 망할 놈이. 그래서 너는 가만히 있었느냐? 아무래도 돌쇠놈 힘이 세니 내가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러자 사머리가 벼랑간 주인 양반의 따귀를 불이 번쩍 나게 후려갈겼다. 아니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따귀를 때려 주었사옵니다. 이에 주인 양반은 아픔을 참으며 다시 물었다. 아이고, 이런 고얀 돌쇠놈을 봤나? 그래, 그 다음엔 또 어떤 짓을 하였느냐? 돌쇠놈이 거기서 멈추진 않았을 텐데 넌 또 가만히 있었느냐? 그러자 사머리가 이번엔 주인 양반의 방울주머니를 힘껏 후려차버렸다. 이렇게 혼쭐을 내줬어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신랑이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처갓댁에 가게 되었다. 이에 장인 장모가 반가워하며 밥을 지어 대접해 주었다. 그러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한지라 음식이 변변치 않았지만 신랑은 내색하지 않고 감사히 받아먹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많이 드시게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이 정도면 진수성찬이지요. 여보, 밥이라도 2그릇 먹어요. 한 그릇으로 되겠어요. 괜찮소. 배가 불러서. 그리고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장인과 장모는 윗방, 사위와 딸은 아랫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자 밤중에 장인이 장모와 음사를 나누게 되었다. 여보, 마누라, 오늘 밤도 한번 어떻겠어? 오늘은 딸 내외도 있는데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점점 흥이 무르익어가자 장인 장모가 말했다. 나는 귀가 덮여진 듯 정신이 멍멍하오. 나는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치고 장모가 장인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사위가 엿들을지 모르니 조심하시오. 라고 하였다. 이튿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는 세속 사람들이 하는 실없는 말들을 따라하지 말고 삼가하도록 하게. 라고 훈계조로 말을 하자 사위가 말하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듣는 사람의 과실로 그만 두 귀가 덮이는 것 같아 정신이 멍멍하고 사지가 녹아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답하니 장인이 부끄러워 말이 없어지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기에 내가 뭘 했어요. 밥 2그릇 먹으랬잖아요. 옛날 어느 고을에 김생원이란 자가 나이 5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혹시 모르니 아이를 갖도록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산길이 험하니 돌쇠놈을 데리고 가도록 하시오. 그렇게 아내가 절에 치성을 드리러 다닌 지 1년 만에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낳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이의 머리털이 붉은색이 아닌가. 이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생원이 이웃 마을에 사는 용한 의원을 불러 그 아이를 보였다. 그런데 의원이 아이를 아무리 뜯어보았지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의원님, 우리 집안에 머리가 붉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돌쇠놈 머리가 붉은데 그놈이 의심됩니다. 그 말에 의원도 그 아내의 행실이 매우 의심되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이를 섣불리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원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어 그들 내외간의 잠자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생원 어른께서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안방에 들어가시는가요? 이에 김생원이 쑥스러워하며 웬걸 다 늙은 나이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십니까? 김생원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반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까? 글쎄, 뭐 그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자 의원은 무슨 느낌이 왔는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거 너무 오래도록 쓰지 않으니까 물건에 녹이 슬었군요. 그래서 녹물 때문에 아이의 머리가 붉어졌나 봅니다. 이에 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어쩐지 돌쇠놈도 머리가 나쁘다 했더니 머리에 녹이 슬어 그런 것이로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람이 좋아 바보 취급받는 어떤 가난한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한 번씩 큰 장이 열리는데 그때마다 어떤 도사가 장을 보러 와서는 이 농부의 집에서 묵곤 하였다. 이번에도 내 신세 좀 지겠소이다. 하지만 말이 좋아 묵고 가는 것이지 밥은 장에서 사 먹고 잠은 마곡간에서 당나귀와 같이 대충 구겨져 자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농부의 아내가 도사에게 몇 번이고 집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했지만 도사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다. 도사님, 방에 들어와 주무시지요. 아니올시다. 난 그냥 마구간이면 족합니다. 푹신푹신한 집더미 속에서 자는 게 좋아서요. 그리고 도사는 뜬금없이 이런 말을 덧붙였다. 사실 난 당나귀를 예쁜 여자로 만들어서 심심찮게 재미를 본답니다. 그 말을 들은 농부의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러면 도사님, 반대로 여자를 당나귀로도 만들 수가 있나요? 당연하죠. 나는 도술로 내가 원하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사의 말에 농부의 아내는 무언가를 생각해내어 그날 밤 남편을 붙잡고 말했다. 여보,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아, 글쎄 도사님이 당나귀를 여자로 만들 수 있고 또 여자를 당나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오. 그러니 내가 도사님께 부탁해서 당나귀로 둔갑하면 당신이 나를 장에 끌고 가서 좋은 값에 팔구려. 그러면 내가 틈을 보았다가 도로 사람으로 변해서 슬쩍 빠져나올 테니까. 얼커니, 그거 좋은 생각이구려. 농부가 듣고 보니 매우 그럴듯했다. 그래서 당장에 마곡간으로 달려가 도사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도사는 농부의 아내의 옷을 벗긴 다음 네 발로 기는 신용을 하게 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머리를 만지면서 중얼거렸다. 훌륭한 갈기털이 되거라. 다음에는 가슴을 주무르면서 탐스럽고 부드러운 가슴팍이 되어라. 이런 식으로 다리와 팔등을 차례대로 만지작거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다. 어머, 도사님, 꼬리를 입고 계시네요. 당나귀가 꼬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오라, 그렇군. 꼬리를 입고 있었구나. 좋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하고서 천연덕스럽게 바지춤을 내려서 자신의 물건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옆에서 그것을 본 농부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 도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만 두시구려. 그 말에 농부의 아내는 옷가지를 주워 입으면서 성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붙였다. 아이고, 이등신아. 그 따위로 참을성이 없으니까 사시사철똥꽃 찢어지게 가난하지.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농부가 아니, 뭐라고? 당신 말 다 했소. 라고 하며 도사에게 도사님, 내가 대신 당나귀가 될 테니 어서 빨리 꼬리를 만들어 주시오. 어서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얼굴도 미인이고 글도 잘했으며 호탕한 여장부였다. 그녀는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남편을 일찍 보내 30살의 과부가 되었다. 내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 가문을 빛내고 장가를 가서 후손을 잇는 것이니라. 과부는 재산도 넉넉하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었고 자식들도 어머니 말대로 일찍부터 글방에 나가 수학하여
학문도 성취했으며 어머니에게 효성 또한 극진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한 가지 걱정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간간히 밤중에 자식들이 잠이 들면 혼자 나갔다가 새벽녘에 돌아오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이 몰래 뒤를 밟아보니 이웃 마을 호라비와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에 삼형제가 모여 의논하였다. 어머니께서 저러시다가 혹시 남의 눈에 띄면 큰일이다. 우리가 같이 어머니에게 간곡히 부탁하여 이 뒤로는 그러시지 못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어느 날 밤 형제들이 어머니의 침소로 나가 말을 꺼냈다. 어머님, 저희들이 비록 많이 모자라오나 힘을 다하여 어머님을 편하게 모시겠습니다. 잡수시고 싶으신 것이나 갖고 싶은 것도 말씀만 하시면 힘껏 구하여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직 바라는 바는 어머님께서 밤나들이 하시는 일만은 그만두어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여장부 어머니는 그 말에 꼼짝도 하지 않고 아들들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호탕하게 말했다. 너희들의 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찌하시는 말씀이신지요? 우리는 여씨가 아니옵니까? 그래, 그럼 여자를 보거라. 그 글자도 아랫입이 윗입보다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밥을 먹는 윗입만 중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아랫입도 크게 중하니라. 그러니 더 이상 날 말릴 생각하지 말거라. 이에 놀란 철없는 막내 아들이 그런데 어머니는 안 그래도 입이 크신데 그보다 훨씬 큰 아랫입을 누가 감당하나요?